아직도 ETF만 사면 무조건 안전하고 돈 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ETF 자체는 정말 좋은 금융 상품이에요. 주식처럼 편하게 사고 팔 수 있는데 여러 종목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되고 수수료도 저렴한 편이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많은 분들이 딱 거기까지만 알고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ETF가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냥 안심하는데 정작 내가 무슨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올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ETF 투자로 실패하는 전형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 알려드리고 나이대별로 사면 안 되는 ETF와 추천하는 ETF들도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최근 분위기를 보면요, ETF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2025년 한국 시장 기준으로 주식 거래량의 거의 절반이 ETF라고 할 정도죠.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새로운 ETF도 엄청 쏟아져 나오는데 2025년 한 해에만 신규 상장된 ETF가 123개나 됐습니다. 지금 국내에 상장된 ETF만 1000개가 넘는데 사실 이렇게 선택지가 많아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막막해서 주변에서 좋다고 하거나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많이 언급되는 ETF를 그냥 따라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고른 ETF가 내 상황과 내 투자 목적이랑 완전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 놓치는 이익도 많고 여기서 더 심한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ETF 투자에서 망하는 경우 첫 번째는요, 바로 내 투자 목적과 맞지 않는 ETF를 선택하는 경우예요. 고배당주 ETF, 듣기만 해도 안정적으로 배당도 나오고 좋아 보이죠. 50대, 60대가 되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처럼 현금 흐름이 중요한 사람들에겐 아주 좋은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을 적극적으로 불려야 되는 20대, 30대가 고배당 ETF에 올인한다는 건 이건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놓치는 기회 비용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젊을수록 변동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차라리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성장형 지수 ETF나 AI, 우주항공, 빅테크 같은 성장주 ETF가 더 맞을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반대로 은퇴하신 분들이 요즘 AI가 대세라고 하니까 변동성이 큰 테마 ETF에 비중을 크게 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ETF가 좋고 나쁘냐가 아니라 그 ETF가 내 상황과 투자 목표와 맞는지 체크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ETF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해서 손해보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ETF를 살 때 그냥 많이 들어본 이름이니까 이게 좋은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무작정 삽니다. 정작 그 ETF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 구조로 운용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ETF도 결국에 그 안에 주식들이 묶여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건데 그거를 전혀 모르고 샀다가 수익률이 부진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니까 불안감이 확 밀려올 수밖에 없겠죠. 이게 왜 오르고 떨어지는지 직접 판단할 기준이 없으니까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막연한 기대만 하게 되고 추가 매수 타이밍도 놓치고 그렇다고 손절도 못하고 그냥 막 끌려다니게 돼요. 근데 진짜 모순인 게 뭐냐면 우리가 배달을 시킬 때도 1000원이라도 더 싸게 먹으려고 쿠폰 주는데 찾고 무료 배달인데 찾고 리뷰도 엄청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5만원짜리 제품 하나를 살 때도 며칠씩 비교하고 결정하는데 정작 몇백만원, 몇천만원이 들어가는 ETF는 이게 정확히 뭔지도 모른 채로 너무 쉽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대충 유행한다는 거 사둔 다음에 그냥 ETF는 안전하니까 괜찮겠지 하는 거죠. 제가 볼 땐 ETF 투자 자체 출발이 이렇게 되면 이미 절반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특정 ETF에 대한 과도한 확신, 쉽게 말해서 ETF와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때 좋았던 ETF라고 해도요, 시장 환경이 바뀌면 더 이상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가 있는데 너무 확신이 강하면 아무 말도 안 들리고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ETF의 좋은 뉴스만 찾아보고 나쁜 뉴스는 철저히 외면하게 되죠. 인간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면 장점만 보이고 단점은 안 보려고 합니다. ETF도 똑같아요. 그리고 레버리지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짭짤하게 수익 난다고 들고 가다간 어느 순간 기초지수랑 전혀 딴판으로 손실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절대 장투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계속 존버를 하거나 무리해서 물타고 하는 건 오히려 손실을 더 키우는 행동일지도 모르죠. 레버리지나 인버스 투자는 진짜 투자 경험이 많고 시장 흐름을 어느 정도 볼 줄 알아서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용도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높은 배당을 준다는 커버드콜 ETF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배당을 10% 넘게 준다고 하니까 몰빵했다가 정작 주가가 많이 빠지고 배당까지 줄어들면요, 배당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원금 손실이 더 커지게 되겠죠. 물론 커버드콜이나 레버리지, 인버스 투자도요, 타이밍을 잘 맞춰서 활용하면 분명히 좋은 상품들이 맞습니다. 대신에 이런 ETF들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남들이 돈 벌었다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따라서 사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투자와 투기의 차이도 여기서 갈리게 됩니다. 무슨 상품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욕심내서 올인하는 순간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에요. 결국에 투자라는 건 내가 무조건 맞다는 강한 확신보다는 유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장
시장 흐름이 바뀌면 내 포트폴리오 구성과 비중도 바꿔가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죠. 시장은 우상향한다는 걸 전제로 하지만 만약에 내 생각과 반대로 갔을 땐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플랜을 세우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오르니까 올인이 아니라 현금 비중은 항상 20에서 30% 이상 냅두고요. ETF 투자를 하더라도 포트폴리오도 유연하게 바꿔가면서 해야 남들이 손해볼 때 덜 손해보고 이익 볼 때는 크게 이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세금과 계좌 활용을 잘못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들 간과하시는데, 같은 ETF라고 해도요, 어디서 사는지에 따라서 세후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국내 주식으로 구성된 ETF들은 일반 계좌에서 매매해도 수익의 세금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국내 주식은요, 대주주 조건에 안 걸리면 양도세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200 추종 ETF 같은 건요, 100%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이 거의 안 나옵니다. 게다가 정부가 ETF를 활성화한다고 ETF 매매에는 증권 거래세도 면제해줬죠. 하지만 해외 주식형 ETF는 다릅니다. 원래 미국 주식을 직접 사서 1억을 벌게 되면요,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한국에 상장된 미국 ETF를 사서 1억을 벌게 되면요, 일단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이게 됩니다. 얼핏 보면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이게 금융소득으로 합산돼서 1년 이익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최대 49.5%까지 세율이 뛰게 됩니다. 결국 본인 소득 수준과 투자 규모에 따라서 유리한 쪽이 달라질 수가 있죠. 나는 국내 상장 해외 ETF로 1년간 2천만 원 넘게 벌 일은 없겠다 라고 하신다면 국내 상장 ETF로 편하게 가도 되지만, 운용하는 시드가 많아서 무조건 2천만 원은 넘을 것 같다 싶으면요, 그냥 미국 상장 ETF를 직접 투자하는 게 세금 측면에선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에 직접 투자해서 버는 건 250만 원 비과세에다가 그 이상의 수익은 분리과세로 22%가 떼이는 거라서 건보료가 오를 걱정도 없고 종합과세로 추가과세가 될 일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굳이 국내에서 미국 ETF를 투자하고 싶다면요,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 ISA 계좌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계좌들은요, 계좌를 운용하는 기간 동안 이익이 나더라도 세금이 전혀 붙지가 않고 나중에 만기가 돼가지고 해지할 때는 일반 과세보다 저율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요, 55세 이후에 3에서 5%대만 내면 되고요, ISA 계좌도 200만 원 비과세에다가 그 이상의 수익은 9.9%로 분리과세죠. 그래서 이런 절세 계좌에선 원래라면 세금을 내야 되는 자산, 즉 해외 ETF나 채권형 ETF 이런 걸 담아서 굴려야지 세제 혜택을 최대화해서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불리기가 좋겠죠. 반대로 국내 주식형 ETF를 절세 계좌에 넣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원래 일반 계좌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이라 굳이 연금 계좌에 넣어봐야 추가 이득도 없고 오히려 인출할 때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실패 사례들을 쭉 보면 공통점들이 느껴지시나요? ETF라는 상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고르고 운용하는 사람의 투자 방식이 더 문제인 겁니다. 결국 ETF를 잘 쓰는지 못 쓰는지의 차이는 우리 손에 달린 일인 거죠. 그렇다면 해결책도 아주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투자 방식을 바로 잡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ETF 투자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으로 딱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예측보다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에 오를지 내릴지 맞추는 게 아니라 1년 뒤면 무조건 올라있겠지 이런 식으로 확신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뒀다가 상황이 변하는 대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를 짜야 된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서 예측하는 대로 흘러가질 않습니다. 전문가 분들도 나와서 예측을 해도 대부분 틀리는 게 이 시장이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차트 공부를 하고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절대 이길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다들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아야지 라는 건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요, 주가가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아서 따라서 사고, 근데 반대로 정작 쌀 때는요, 무서워서 못 사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코스피도 3천, 4천일 때는 못 사다가 코스피가 5천, 6천이 되니까 이제 와서 7천 갈 거라고 뒤늦게 올라타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래서 차라리 시장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아예 규칙적으로 매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훨씬 생존 확률이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월급의 일정 금액을 매달 자동으로 내가 정한 ETF를 사는 거예요. S&P 500이든 코스피 200이든, 아니면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ETF들을 적립식으로 그냥 사는 거죠. 떨어진다고 안 사고 올랐다고 더 사고 이런 식으로 감정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사 모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요. 이렇게 하면 비싸게 살 때도 있고 싸게 살 때도 있겠지만 몇 년이 지나고 보면 평균 단가가 맞춰지면서 부담이 없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요, 한 가지 올인하지 말고 ETF도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돼요. S&P 500이 좋다고 해서 그것만 올인하지 말고요, 나스닥 100도 섞고 반도체나 우주 섹터 ETF도 섞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배당이나 커버드콜 ETF도 20%씩 섞고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주면 한쪽은 계좌 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쪽에서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줘서 안정성과 변동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ETF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중요한 건 어떤 ETF가 오를지 내릴지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역할을 배분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나이대별로 어떤 ETF가 좋고 어떤 ETF가 별로일까요? 20대, 30대처럼 앞으로 돈을 벌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자산을 빨리 키워야 되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메인 ETF를 안정성보단 변동성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게 좋다고 봐요. S&P 500이나 코스피도 좋지만 나스닥 100 같은 걸 메인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있고요. 해외 기준으로는 QQQ가 있어요. 물론 변동성이 높긴 하겠지만 장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자산을 더 빠르게 불릴 가능성이 높겠죠. 대신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하락할 때도 더 많이 하락할 테니까 젊을 때는 계속 내 몸값을 높이면서 매달 투자에 넣을 금액을 늘리고 하락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낮추거나 적립식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을 넣어서 자산의 크기를 불리는 게 핵심입니다. 대신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해서 레버리지 ETF에 올인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 ETF는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절대로 장투하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특히 지식이나 경험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는 건들지 말고요, 여기에 투자를 하더라도 10% 미만으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나스닥 100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있는 걸 찾으신다면 반도체나 우주항공, AI 섹터들에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 기준으로는 타이거 반도체 탑10이나 코덱스 반도체가 있는데 수익률만 놓고 보면 타이거가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해외 기준으로는 SOXX나 SMH가 있고요. 우주항공 섹터는요, 한국에선 원큐 미국 우주항공테크, 해외 기준으로는 ARKX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섹터는 한국에선 코덱스 로봇 액티브나 라이즈 AIN 로봇이 있고 해외에선 AIQ, BOTZ가 있습니다. AIQ는요, 빅테크나 반도체, AI가 같이 섞여 있고요. BOTZ는 로봇이나 AI 쪽으로 섞여 있어요. 어쨌든 계좌 전체를 변동성이 높은 것만 다 채우는 게 아니라 30에서 40% 정도는 안정성을 채워줄 수 있는 S&P 500이나 배당 ETF도 같이 가져가면 멘탈도 잡기가 좋고 장기적으로도 자산이 안정적으로 불어날 수 있으니까 100% 변동성이 높은 테마형 ETF로 채우는 게 아니라 안정성도 무조건 같이 가져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40대, 50대 이상부터는 변동성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더 둬야 됩니다. 이제는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레버리지나 변동성이 큰 테마 ETF는 웬만하면 안 건드는 게 좋고요. 포트폴리오 기본 뼈대를 S&P 500이나 코스피 아니면 현금 흐름이 나오는 배당 ETF나 커버드콜 ETF를 섞어서 메인으로 채우는 게 좋죠. 50대 은퇴하고 나서 퇴직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벌 생각에 무작정 투자했다가 반토막 나면 그땐 진짜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40대 이후부터는 당장 몇십 프로 더 버는 욕심을 내는 것보다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설계해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변동성을 가져가는 상품은 30% 미만으로만 채우는 거죠. 예를 들면 S&P 500 30%, 배당 ETF 20%, 커버드콜 20%, 나스닥 100 10%, 반도체 10%, 우주항공 10% 이런 식으로 분산하면 안정적이면서도 변동성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는 거죠. S&P 500은 국내 기준으로는 코덱스 미국 S&P 500 그리고 해외 기준으로는 스파이가 있고요. 배당 ETF는 국내 기준으로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나 플러스 고배당주, 해외에서는 슈드나 VIG 같은 게 대표적이긴 한데 월 배당으로는 RDVI, DHS도 볼만하고요. 커버드콜은 국내 기준으로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이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같은 게 있고요. 해외 기준으로는 JEPQ, JEPI, QQQI, QYLT 같은 게 있죠. 나스닥 100이나 반도체, 우주항공은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가 정답이다 라고 딱 정해진 건 없지만 포트폴리오를 저런 식으로 가져가면 변동성은 낮추면서도 장기적으로 계좌가 꾸준히 불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S&P 500만 모아가도 적어도 실패는 안 하겠지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벌고 덜 잃으려면 내가 투자하는 ETF가 도대체 뭐고 어떤 종목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내 포트폴리오는 어떤지 어느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ETF는 찾아보면 진짜 좋은 상품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5년 뒤, 10년 뒤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따라서 살지 말고요. ETF 투자를 하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점검해보시고 아직 투자를 안 하고 계시다면 나한테 맞는 전략을 잘 세우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